HMM이 그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좀 했어요. 보시면 지금 HMM이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투입 자금의 3배에서 4배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조졌구나. 왜 보냐고? 이건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HMM이 그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좀 했어요. 보시면 지금 HMM이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투입 자금의 3배에서 4배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조졌구나. 왜 보냐고? 이건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형들 이제 토끼라고. 이건 아예 이게 어떻게 공직자가 선언한 거거든요. 이거는 공직자가 선언하셨어요. 해양진흥공사 뭐 산업은행 이런 데서 돈이 들어갔는데 해양수산부 장관 아저씨가 지금 투입한 공적 자금의 3, 4배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대충 산정해보면은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마? 7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3, 4배로 회수하겠다. 3배면 21조, 4배면 28조로 회수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들고 있는 전환사채 싹 다 시장에다가 던지던지 M&A에 쓰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21조에서 28조라 그랬는데 3, 4배면 지금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전환사채 100% 매도 때리겠다는 소리예요. 전환사채가 지금 이 기업을 살리는 과정에서 7조 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대략 5천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주식으로 발행 옵션이 있는 전환사채 10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그리고는 이자 표면 이자율도 존재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인 상황에서는 이자를 받는 거고요. 나중에 이 채권이 주식으로 발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실 때 7조가 지금 5천 원인데 지금 주가가 3만 원이잖아요. 6배란 소리예요. 이미 중간에 뭐 3천억, 뭐 5천억 이 정도는 실행을 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이거를 6배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3, 4배는 실행 가능하다. 3, 4배의 수익이 실현 가능하다는 소리. 말 그대로 이거지. 본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물량을 다 집어 던져도 이 정도에서는 주가가 방어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니들이 던진다 그러는데 누가 이걸 들고 있겠냐, 그지 않아요? 니들이 이거를 던진다고 이미 봐봐, 내가 38 광땡을 들고 있다고 대가리 딱 붙여놨는데 누가 그 판에 끼겠냐고. 형들 이거 이제 나가야 되는 거야. 이거 나가야 된다고.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HMM 관련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글로벌로 해운 동맹이 있다. 여기에서 해운 동맹이 3가지가 있다. 하나가 2M이라고 하는 우리 머스크와 MSC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2가지 동맹이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그 TH라고 하는 동맹에다가 뭐 그 독일 기업이랑 우리나라 기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중국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끼리 해가지고 또 다른 동맹이 존재해요. 하윤 동맹이 총 3개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글로벌 1등 더하기 2등이거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함되어 있고 얘는 순위가 좀 낮아. 근데 문제는 1등과 2등이 포함되어 있는 얘네들의 변화를 포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해운 동맹에서 1등과 2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미 이 동네는 HMM의 재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머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왜 그러냐,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율주행에 모든 기업이 목숨을 걸고 전기차에 모든 기업이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테슬라를 못 따라잡고 테슬라랑 비슷한 기업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도태될 거라는 거거든. 1등이 될 거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테슬라가 규모에서는 1등이 못 돼도 기술에서는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기술이 결국에는 규모를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규모가 큰,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돈이 많은 애들이 그 모든 돈을 다 때려부어가지고 배터리 공장 지고 막 이렇게 뭐 손 잡아가지고 막 연구해하고, 구글이니 뭐 아니면은 뭐 애플이니 아니면은 우리 뭐 액티브니 다들 손잡고는 자율주행 연구하고요, 라이다 연구하고요, 데이터 쌓고요, 막 돈 계속 때려붓는 이유, 결국 다들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HMM이 생존이 가능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공적 자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공기업이 들어온 거고, 공적 자금에서는 하나만 생각합니다. 정상화만, 경영 정상화만 생각을 한 거고,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정상화지, 말 그대로 미래를 두고 배팅을 했느냐, HMM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별로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HMM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는 어떤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다 죽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등 일단은 머스크라고 말씀드렸고, 2등은 MSC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MSC가 머스크보다 선박 발주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머스크가 2등이 될 거고요, MSC가 1등이 될 겁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을 기점으로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니면은 저 뭐 중국이나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 라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물동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싸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물량을 뿌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돈을 미친 듯이 벌어들였고, 그리고는 2020년 기준으로 한 1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다 그래요. 2020년이 전 세계에 60조 원 정도의 이익이 났는데, 그 중에서 10조 원을 6분의 1을 머스크가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갔습니다. 물론 뭐 HMM도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주 수입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을 본인이 거의 뭐 한 90% 이상, 95%
뭐 99% 이렇게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HMM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물자 수입부터 뭐 많은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입의 대부분을 또 MSC나 아니면은 머스크를 통해서 들고 들어온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유럽 애들이 언제부터 2017년 요때부터 해가지고 변화를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2017년 해운업계는 완전히 진짜 지랄 똥이 났을 때지. 왜 똥이 났을 때냐? 우리나라 HMM 차트 보시면 다들 아셔요. 다들 아시는 게 언제냐? 월봉 볼게요. 자, 이 미쳐있던 감자와 유중과 요 고점 찍고 떨어지는 요 라인 요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한진해운은 나가리 났죠. 그죠? 현대해운과 한진해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자 해가지고 한진해운이 나가리가 나고, 우리 2010년대 요때 보시면은 차트가 이래요. 네, 2019년 요때 실제로 이게 요때 보시면 18년 요래요. 이제 5,000원. 요때 보시면은 2017년 요래요. 5,000원 요래요. 요때 보시면은 이제 요때는 8,000원까지 가긴 했네. 2017년 요랬습니다. 이때 뭐 현대가 이걸 인수를 하니 어쩌니 저쩌니 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걸 사야 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까지 나올 때였습니다. 그죠? 근데 요걸 놓고 보시면은 이게 위에서부터 쭉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얘는 골로 갔는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살아남은 기업들은 얘들의 뭔가 파일을 다 뜯어먹거든요. 이 피자를 다 뜯어먹었다고. 그 과정에서 HMM은 현대상선은 겨우겨우 우리나라 수출 물량으로 먹고는 살았지만, 지금 2017년부터 이렇게 변화가 좀 시작됐던 게 전 세계가 재편이 됐습니다.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글로벌 플레이어, 글로벌에서 한 7등 정도 하던 플레이어가 사라지면서 그걸 다 뜯어먹으면서 조금 안정화가 되고 구조조정이 조금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변화, 특히 로드맵을 새로 제시를 해요. 어떤 로드맵을 제시했느냐? 보통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운업이라는 게 되게 뭔가 많은 좀 플레이어들이 참전을 해 있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여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 정리 잘 돼 있는 블로거 같은 데도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있는데, 이게 쉬핑을 잡는 애들이 존재하고요. 항구를 또 이렇게 또 항구의 컨테이너 보관함 이런 걸 잡는 애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육상 물류에서 또 서로 본인들이 그 포지션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따로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CJ 대한통운 이런 애들, 뭐 대한통운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우리 뭐 KGB 물류 이런 애를 통해 가지고 걔네들이 항구로 보내고, 항구에 있는 애들이 또 우리 배를 잡아가지고 컨테이너를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실어주고, 그리고는 이 해운업 애들이 또 이렇게 옮겨주면은 그쪽 항구에서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미 2017, 2018년부터 머스크, MSC는 요거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면서 변화의 목표를 뭘로 잡았느냐? 해상운송 5, 육상운송 5로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해상에서 옮겨지는 물량, 우리가 소위 HMM이라고 하면은, 아니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저 LA 롱비치로 가고,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저 뭐 코펜하겐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 그게 다지 않냐? 근데 거기서 탈피하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은 여기 있는 플레이어들이 워낙 수수료를 많이 받아 먹으니까, 해운 운임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도 많이 올라가니까, 운임이 뭐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파이도 뭐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러고는 다른 애들도 다 이걸로 해가지고 서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1등에서 이거 전체를 우리가 아우르기 시작하면 독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디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말 그대로 본인들이 가격을 낮추면 다른 애들도 같이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서 가격 승부인데 우리는 남들보다 더 싸게 옮겨드립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돼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씩 살아남는 애들은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요. 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친구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과정에서 해상운임이 해상운송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육상운송 기업들의 소규모 군수업체들을 하나하나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최근에 2020년도에는 심지어는 이제 머스크가 어디까지 인수했느냐? 항공운송하는 업체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 2017년도부터 이런 결정을 하고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육상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린 상황이고, 항공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본인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크게 구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HMM 상태는 어떠냐? HMM은 여전히 여기에 머물고 있잖아. HMM은 여전히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해운업이 호황기입니다. 자, 해운업이 호황기이기 때문에 비싸도 어차피 이거는 물동량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거를 물량을 제대로 못 쳐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해도 먹고는 살아요. 근데 결국엔 이게 지금 뭐 MSC나 아니면은 머스크나 이런 애들이 계속 배를 늘리고요, 아니면 뭔가 시스템화 시키고 난 뒤에 이걸 좀 더 스마트하게 시키고 인건비 비용을 절감하고 난 뒤에 그 비용 절감된 거를 슬슬 가격에 전가시키기 시작을 해요. 이익이 많이 남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주주 환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재투자를 늘리든지, 그게 아니면은 이익을 감소시키면서 경쟁자를 죽이든, 선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머크나 MSC가 경쟁자를 죽이겠다라는 선택을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투자자로서 봤을 때 돈을 잘 벌고 효율적으로 돈을 굴리면서 발전하는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빌빌 기는 기업, 겨우겨우 먹고 사는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요런 관점으로 놓고 보셨을 때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 하나로 해가지고 지금은 먹고 살만해. 미래는 호황기가 지나고 난 뒤에 요 호황기에서 다시 좀 더 그 타이트한, 말 그대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 막 속도를 낮추니 뭘 낮추니
천천히 이러는데 점점 이게 나중에 친환경 연료로 바뀌고 나중에 되면 뭐 태양광 연료로 바뀌고 뭐 수소 연료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뭐 대충 바닷물 받아 담아가지고 안에서 뭐 발전해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단가 싸움이거든요. 지금 돈이 많이 남냐 안 남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친환경 선박을 얼마나 빨리 발주를 넣고 얼마나 이게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율이 빨라지냐 이것도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속도 물론 HMM 우리나라 조선소가 이런 걸 다 만들기 때문에 좀 이점은 있겠죠. 근데 돈빨로 발라버려가지고 야 너희들 그 우리 친환경 배로 바꿔야 되는데 야 지금 얼마야? 한 대 5천억이야? 6천억 줄게 우리 거부터 만들어. 그러면은 결국 HMM은 신규 배를 발주받는 것 자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이야 이익이 많이 나는 과정에서 이런 걸로 M&A 같은 데 돈을 쓰고 있고요. 파일을 키우고 있는데 M&A가 끝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거를 돈을 말리면서 벌면서 주주환원 주면서 띵까띵까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야 하나씩 죽이자 가 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죽이고 나면 또 내 세상인데 또 내 세상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HMM을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아저씨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 정상화했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정상화했다고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뭐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A라는 기업 HM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경쟁사가 있어. 여기는 글로벌 1등 경쟁사야. 얘는 이걸 로드맵을 쫙 펼쳐놓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이거지. 우리가 돈을 못 벌었는데 이제 돈을 법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돈 벌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그지. 내가 애를 대학 보내려고 막 이렇게 뭐 과외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과외 시킨 돈 유학 보낸 돈 야 내가 니 키운다고 돈이 얼마 들었는데 이러는 거지. 내가 그 돈 들였더니 이번엔 사업 자금을 달라 그래. 어디 이 새끼가 돈 내놔.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자식한테 이제 뭐 내가 니 뭐 대학도 보내놨고 뭐 유학도 보내놨고 뭐 니 이제 취업해가지고 돈 벌고 그 뭐 니 알아 독립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살란다. 엄마 아빠도 돈 필요하니까 그 둘째 셋째 넷째 다 키워야 되니까 돈 필요하니까 돈 내놔 하는 거지. 그럼 얘가 발전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발전 못 하지. 왜냐면 발전 계획도 없어. 여기 정상화됐으니까 다 키워놨으니까 이게 니 알아서 해. 근데 딱 보니까 얘는 대학원 나오고 거기다가 박사를 스탠포드에서 하고 왔는데 돌아왔더니 부모님이 스타트업 키우라고 돈도 주고 그리고는 스타트업 할 때 막 부모님이 다른 막 이렇게 기업들 뭐 소개해주고 막 계속 지원하라고 계속 하나가는데 우리는 나 좀 돈 좀 번다고 이제 둘째 셋째는 나보고 키우라네 이런 느낌인 거죠. HMM이 지금 돈을 버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기업이라는 건 미래를 그려야 되는데 공무원 형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야. 공무원 형들은 뭐예요? 임기제잖아. 근데 기업은 대를 이어서 가야 되는 미래를 그려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눈앞에 돈이 보이고 이게 내 실적인데 이거를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결정한다. 내가 여기 사장도 아니고 내가 이걸로 무슨 부와 영광을 누릴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선택을 왜 하냐 이거지. 빨리 이거 뭐 그 탐나는 형들 있으면은 빨리 우리 돈 주고 빨리 가져가 할 거니까 이게 다거든 지금.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국가의 미래, 이 기업의 미래, 뭔가 우리나라의 뭐 큰 그림, 비전 발전도 없어. 대통령 한번 되겠다고 5년짜리 그 다다다다 써잡고 국회의원 한번 되겠다고 4년짜리 다다다다 써잡고 시장 한번 되겠다고 5년짜리 다다다다 쓰잖아. 그죠? 그게 다야. 그러니까 요 임기제 제한, 임기제 요런 한정적인 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HMM이 단기로는 좋아 보일 수 있고 단기로는 뭐 돈 잘 벌었다. 그거는 시황이 좋아서고 여기서는 그냥 배만 있으면 돈 버는 시기니까 그런 거고. 그러는데 물이 쫙 빠졌을 때 생각을 해야지. 물이 쫙 빠지면은 HMM은 다시 별로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형들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런 미래가 보이면은 누가 이거를 M&A 하겠냐고. 누가 이걸 사가? 안 사가지. 돈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다시 키워야 되는데 미쳤다고 그걸 사오냐? 그지 않아요? 가지 이게 말 그대로 HMM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혁신을 하고 뭐 이게 대신 뭐 재무 구조만 정상화하는 게 아니야. 미래 사업을 위해서 20년 30년 뒤에도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기술 개발해놓고 그걸로 짠 해놓고 사갈 사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돈 번다고 당장 뭐 코에 바람 들어가가지고 시가총액이 얼만데요? 사갈 사람 나오세요. 사가겠냐 이거지 이거를. 그지 않아? 세금으로 기업 살아났으니까 투자금 회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살아났는데 미래를 그려놓지 않고 팔려고 하니까 팔 생각부터 하잖아 미친놈들이 지금. 그럼 얘네들은 돈 잘 벌 때 미쳤다고 투자해요? 돈이 지금 미쳐 날뛰고 말 그대로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그 돈 가지고 뭐 배당 가져가고 와 그럼 되는데 미쳤다고 재투자하냐고 미쳤다고 M&A 하냐고. 그지 않아요? 1등 기업이 지금 2등 3등 4등 잡아먹으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상화된 기업이 노력 하나 없이 살아났으니까 사갈 사람 뭐 산업은행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뭐 공무원 공기업이 이렇게 뭔가 공적 자금 투입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긴 해요. 내가 돈을 투입을 했는데 살아날까 말까 하면서 그래도 세금이니까 저기 뭐 사람들이 저 해고돼가지고 저거 막 돈 못 벌고 이러면 안 되니까 살려는 났는데 욕먹어가면서 드디어 성공한 게 있잖아. 기분이 좋은 거야. 보통 때는 원금회수 겨우겨우 하는 거고 지금 대우조선해양 봐봐요. 돈 넣은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원금회수 못했잖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거 돈 정말 잘 정상화시켰다. 짧은 기간에 시적이 될 만해. 근데 문제는 미래를 그리지도 못하는 이게 능력이냐고 이게. 미래를 못 그리니까. 그죠? HMM이 변화의지가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냐.
있냐? 변화의지는 저는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HMM이 돈을 잘 버는데 HMM 그 직원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돈 잘 벌면 뭐합니까? 임금 동결해가면서 정상화시켜놨으면 뭐합니까? 보너스 하나 없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HMM이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산업은행에서 한마디 했잖아요. M&A를 하던가 미래를 그리는가 뭔가를 하려면은 동기부여해야 되는데 공무원 마인드로 딱 이렇게 했잖아. 너네한테 보너스를 주면은 우린 이게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그죠? 아니 본인이 그 상장사에 혹은 대기업에 뭔가 이렇게 회생을 위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게 주주 대 직원의 관점이잖아요. 주주의 입장에서 이걸 컨트롤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주주가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컨트롤하는 거야. 공산당으로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접근 방법이 공산당식 접근 방법이에요.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너네가 잘했고 너네가 성공했으니까 너네한테 보너스를 주고 너네 M&A, R&D 하고 M&A 해가지고 너네 기업 미래를 너네가 직접 그려라라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인건비 얼마 올려주는 거 그거 못 올려준다고 다른데 대비해가지고 40%씩 적게 받고 있다는데 이 사건도 있었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왜 뭐 올해 10조는 번다 4만원 갈 수 있을까 못 간다고 지들이 초친 거잖아요. 팔 생각부터 한다니까. 그 10조로 뭘 하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해야지. 미쳤다고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맨날 트위터 씁니까? 몇백억씩 그 벌금 물어가면서. 일론 머스크도 다 그거를 계획적으로 하는 거라니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젠슨 왕 봐봐요. IR 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스티브 잡스 봐봐.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계속 그 원몰 띵을 외쳤던 그 이유가 뭔데? 사람들한테, 투자자한테, 직원들한테 동기부여하려고. 근데 이거는 장관이라는 사람이 무슨 미래, 무슨 목적, 뭘 노리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잖아. 돈 잘 퍼니까 우리 런 할게요. 대주주가 런친다는데 누가 들어가냐? 대주주가 런치는 거를 15,000원에서 2만원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 3만원인데 누가 들어가냐고 이거를. 그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투자할 이유가 없는 기업이 되는 거지. 저는 계속 그 기회 있으면 이번에 오를 때 손절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던져야지 이러면은 그 미쳤다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몇백억씩 연봉 받는 사람들이 스톡옵션으로 몇 조씩 돈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뭔가 우리 걸 사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기술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쇼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뭔데? 주식판이 얼마나 냉정한데 미래가 없으면 그 기업을 누가 사가냐고. 미래가 없으면 그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하냐고. 지금 당장 봐도 글로벌 1등 2등 하는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블로그 좀만 검색해도 해운업의 미래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HMM 이런 뉴스를 발표해도 모자랄 판에 대주주라고 들어와 있는 인간이 우리 런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무원 문화를 구제금융에 적용한다라는 게 지속되면은 결국 구제금융기업들 대우조선해양 20년째죠. 그리고 지금 뭐 아시아나항공이 어쩌고저쩌고 썰도 좀 많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인수되기 싫어할 것이다. 왜? 산업은행이 들어오면은 본인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말들이 돌았어요. 결국에는 둘이 이제 합병 승인이 나긴 했는데 구제금융이 들어왔을 때 요게 실패 사례가 더 많은 이유가 뭔지를 본인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실패 사례가 많은 이유는 대주주가 동기부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죠? 대주주가 런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직원들도 느끼는 거고 회사도 느끼는 겁니다. 정상화되면 팔 건데 적당히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요런 거를 보시면은 이과영 너만 사랑해. 막 들고 가면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결국 산업은행이 꼭 바뀌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세금으로 대주주가 됐으면 이것을 엑싯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고 대주주로서 성공을 쓰고 성공에는 당연히 성공적인 엑싯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주객이 전도가 된 거잖아. 성공을 시켜서 엑싯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공을 돈 버는 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기업의 성공은 결국 미래잖아. 미래 없이 현재 성공만 바라니까. 페노션은 BDI 지수인데 BDI 지수는 이미 많이 그 조정을 받아서 정상화된 상황입니다. 페노션은 버리는 게 아니고 물타기 해가지고 실적 유지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탈출각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페노션은 뭐 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HMM은 진짜 혹은 이제 우리가 산업은행이 들어와 있는 이런 기업들 계속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이렇게 시각을 바라보고 뭔가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공모 문화는 미래를 계속 못 만들고 있다는 게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 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구제금융 들어가면은 그게 결국 좀비로 살아는 남겠지만 그냥 좀비 기업이 돼버린다로 많이들 이제 인식을 하실 것 같아서 대우조선해양도 솔직히 지금 M&A 썰이 나오는 게 현대중공업에서 욕심을 내고 좀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낸 거지. 굳이 대우조선해양 안 사도 되거든요. 현대중공업도. 그리고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유럽에서 노 하자마자 항소 안 하고 바로 그냥 오케이 안 살게 라고 접었죠. 따져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을 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거든. 현대중공업도 비용을 많이 들이고 뭘 하고 해가지고 저게 매물로 나왔으니까 사겠다라고 하는 건데 노 했으니까 안 살 이유 생겼네. 대신에 저거를 아무도 못 사겠네. 결국 대우조선해양도 좀비가 되는 겁니다. 아마 2-3년 뒤에는 대우조선해양 또 매각 소식 뜨겠죠. M&A 한다 얘기 나오겠지. 왜? 조선업이 좋을 거니까. 지금 조선업 좋으니까. 근데 이것도 HMM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 안 바뀌면은 산업은행 계속 세금 날릴 거예요. HMM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계속 세금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안 바꾸시면. 빡치면 내 그 한 3년만 내 그 행장 올려놔봐라. 싹 바꾸게. 아니 대주주 입장에서 직원들을 자극을 해야지. 그잖아. 직원들 자극을 안 하면서 성공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결국 세상은 자본주의는 돈의 논리인데 그지 않아요? 아무튼 HMM은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 진짜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해운업,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먹고는 살 거예요. 이
숫자가 계속 플러스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국가들이 다, 다른 기업들이 다 혁신을 성공하고 다른 기업들이 엄청나게 비싼 몸값을 받을 때 지금 7조 들어갔는데 두세 배 익절 못할 수 있어요. 산업은행형들, 그 다음에 해양진흥공사형들 아무도 안 사면은 너네 익절 못해요. 여기까지 HM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 때리고 싶다.